보통 아이들은요 한 18개월쯤 되잖아요. 엄마 아빠 사이의 어떤 묘한 기류를 온몸으로 느낍니다. 언젠가는 버려질지도 몰라. 불안이 도지는 거죠. 더 심할 땐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너 때문에 내가 네 아빠랑 사는 거야. 너 아니었으면 내가 벌써 이혼했다. 엄마 아빠가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제가 미국에서 상담사로 살 때 연구원으로 일하시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3살짜리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3살이 넘었는데 언어 습득 능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문장으로도 이렇게 말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부모님과의 관계도 좀 힘들 수도 있고, 그죠?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거 잘 못하고 집에만 있다는 거죠. 제가 제일 먼저 탐색한 것은 부부관계였습니다. 부부관계를 보니까 그게 썩 좋지 않아요. 부부싸움을 괜히 조심스럽게 했대요. 몰래 아이 없는 데서. 그러면 아이가 잘 모를 줄 알았나 봐. 근데 보통 아이들은요 한 18개월쯤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과 관계 맺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의 질을 아주 기가 막히게 파악하는 능력을 습득하게 돼 있습니다. 엄마 아빠 사이의 어떤 묘한 기류를 온몸으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바깥에 나가서 놀지 않는 이유도 어쩌면 가정 내 불안 때문인지도 몰라요. 더욱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 3살 아이가 말을 좀 더듬었어요. 그때 엄마 아빠가 갑자기 달려옵니다.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자신의 언어 능력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이 얘기를 서로 많이 해요. 엄마 아빠를 내가 대화를 많이 하려면 나는 말을 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회성이 떨어지고 관계에서 과도한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은 엄마 아빠의 갈등 관계에서 비롯된 거죠. 엄마 아빠가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당연히 불안이 높은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3살만 돼도요 엄마 아빠 사이에서 이상 기류를 몸으로 느낀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나 어떡하지? 엄마 아빠가 저렇게 서로 남남처럼 헤어지면 나는 완전히 혼자?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초등학생 정도가 되면요 엄마 아빠가 막 다투시고 서로 싸우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면 이러다가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건 어떤 거냐면 자기의 어떤 존재 기반을 뒤흔드는 불안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런 자녀들이 겪는 불안을요 전문가들은 유기불안 이렇게 이름 붙여요. 가정에서 내가 언젠가는 버려질지도 몰라. 나는 결국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보내줘서 키워질 거야. 이런 불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런 자녀들이 성장해서 학교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생긴 이 유기불안이 워낙 강하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작용을 하면 별것도 아닌 것이 다 불안해집니다. 선생님은 내가 손 들고 발표하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내 의견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잖아. 뭐 이런 거죠.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이게 어떤 거냐면 착한 아이로 사는 게 그냥 편하고 좋아 라고 하는 어떤 마음속 태도가 내가 착하게 굴어야만 엄마 아빠에게 버려지지 않아 라고 하는 불안에서 출발해서 친구 사이에서도 이 불안이 도지는 거죠. 저 친구는 왜 내 인사를 안 받아주지? 나를 싫어하나? 그러면 어느새 친구 사이에서도 자기 주장을 잘 못하고 무조건 양보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내가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내 자존감이 높지 못해요. 자존감은 뭐냐면 내 존재 기반 자체가 안정적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렇게 충분히 안정적인 사람은 내가 뭘 잘 못해도 난 쓰레기야 이런 생각 잘 갖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난 충분히 이런 느낌으로 살 수 있는데 내가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내 존재 기반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던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잘하면 칭찬받아요, 부모님한테. 근데 못하면 처절하게 처벌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내가 잘하면 사람들이 날 좋아하겠지만 난 못하면 아마 버려질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자존감이 부모님들이 참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산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꼭 내가 1등으로 안 살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살려면 어떤 기본적인 부모님의 잔잔한 사랑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부싸움 후에 자녀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가족 전문가들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너 때문에 내가 네 아빠랑 사는 거야. 너 아니었으면 내가 벌써 이혼했다. 더 심할 땐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너까지 엄마 힘들게 하면 엄마는 진짜 못 산다 못 살아 그냥 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남모를 부담감, 나이가 어려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욕구나 느낌을 억눌러요. 착한 아이, 순종적인 아이로 살면서 엄마 아빠가 헤어지지 않도록 거의 모든 거를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감정의 밑바닥에는 아까 얘기한 유기불안이 자리 잡고 있겠죠. 그러다가 만약 엄마 아빠가 결국 이제 결혼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혼하게 되셨어요.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혼의 모든 책임을 내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를 내가 지키지 못했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도 난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버려질 거야. 이런 어떤 과도한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이혼한 가정에서 절대 하지 마셔야 할 말이 있어요.
부모는 아이 앞에서 절대로 이혼한 배우자를 욕하거나 미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해요. 야, 너는 절대로 네 아빠 같은 남자 만나지 마. 네 아빠는 진짜 인간 말종이야. 막말을 쏟아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아이는 함께 사는 엄마 앞에서 아빠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심정 혹은 호감을 표시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많다고 연구자들은 보고합니다. 그걸 부모 따돌림 증후군,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실은 아이는 아빠를 그렇게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함께 동거하는 엄마가 지독하게 아빠를 미워하는 표현을 많이 하면,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너는 아빠 좋아해? 엄마로부터 버림받을 것 같은 불안이 생기면서 엄마와 연대해서 아빠를 같이 따돌리는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건데요. 우리도 요즘 이제 어린아이가 있지만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가 동거하는 부모 또 비동거하는 부모 사이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적어도 아이 앞에서는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극단적인 표현, 혐오 표현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싸우는 모습을 하나도 보여주지 말아야 된다. 아까처럼 막 몰래 싸우고, 그것도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이들이 다 알아차린다고. 우리가 갈등 없이 산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신 싸웠다고 하면 또 서로 풀어내는 모습, 화해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요, 싸우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불안에 휩싸여요.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바로 안심을 시켜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지금 생각 차이가 있어서 서로 얘기하면서 좀 해결하려고 하는 중이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거 빨리 알려주셔야 돼요. 제가 상담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영어로 딱 이렇게 얘기해요. I hate this man. I hate you 하면 내 전 존재가 상대방의 전 존재를 싫어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안에 있는 많은 나 중에 아주 작은 나가 상대방 중에서도 여러 상대방의 part of you를 이렇게 갈등을 일으켜서 서로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내 안에 상대방의 어떤 부분과 나의 어떤 부분이 부닥치고 있는지 그걸 함께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내가 자녀였을 때 가정, 원가족이라고 하거든요. 그 원가족을 꼭 탐색해 보도록 합니다. 그래야 내 어떤 과거의 한 부분이 지금 상대방의 어떤 과거의 한 부분과 지금 꽝 부닥쳐서 이렇게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생겼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편과 한 5년 정도 결혼 생활하고 있고, 그동안 해외여행을 너무 바쁘게 사느라 못 갔는데 이제 5년 만에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근데 아내가 이제 전화를 받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있잖아, 여행 못 가게 생겼어. 내가 지금 갑자기 팀장이 됐어.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면서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렇게 일이 좋으면 가서 그냥 회사에서 살라고. 그러니까 여행을 못 가는 건 둘째치고 엄청나게 이제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상담실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제 상담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원가족을 탐색한다고요. 이 아내가 자녀였을 때 가정을 이제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아주 어린 시절에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꼭 가고 싶은 장소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놀이동산이었답니다. 놀이동산을 가기로 이제 아버지가 약속을 했어요. 이혼한 후에 이제 일이죠. 전날 갑자기 아버지가 약속 취소한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죠. 아니,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그러면 사실은 남편을 진짜 미워했던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어린 시절에 내가 잊고 살았던 그 아빠와의 사건이랑 이렇게 오버랩이 된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부부들의 갈등은 대부분이 상대방으로 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내 어린 시절 상처를 내가 여전히 방어하고 있는 거죠.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상처는 사실은 자기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생각나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 기억 저편에다 묻어놨어요. 그런데 그게 떠오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를, 내가 왜 약속을 어긴 사람을 이렇게 싫어했는지를 잘 모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지지 않으려면 언어 습관을 좀 바꿔보도록 제가 코칭을 해드리고 싶어요. 감정이 점점점 막 심해져서 관계가 힘들어지는 그 시점은 언제냐면 자신의 감정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릴 때부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주로 씁니다. 너 때문에 화가 나. 당신 때문에 짜증나. 그러니까 감정의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는 대화예요. 우리가 꼭 피해야 할 감정 표현법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를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상대방은 사실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특별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에게 바라는 게 많아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는 화가 한 번 난 다음에 금방 없어져요. 하루만 지나면 잊어먹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진 감정의 운동 방향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감정이 두 가지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상대방을 향한 감정이 있어요. 이걸 제가 원심력을 가진 감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볼게요. 그러면 동시에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향하는 감정이 동시에 생겨요. 이거는 구심력 감정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자고요. 구심력을 가진 감정은 이런 감정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존재의 가치, 자격을 의미하는 감정이에요. 내가 내 존재를 좀 부끄럽게 여겨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좀 거절될 것 같아, 버려질 것 같아 라고 하면 이거는 수치심이라고 하는 구심력 감정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주로 상대방을 향한 그런 원심력을 좀 세게 느꼈다라고 하면 자, 이제는 구심력을 가진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감정을 찾아야 될 때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때를 놓치면요 큰일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원심력 때문에 가족관계가 나빠지고 인간관계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눈 깜짝할 사이에 자칫 걷잡을 수 없는 막말도 나오고요. 때로는 폭력도 나오게 돼 있어요. 어쩌면 미움과 같은 원심력 감정에 우리가 미혹돼서 빠져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진짜 중요한 감정, 이 구심력 감정을 잘 헤아리지 못한다면 이런 어떤 관계 비극적인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구심력을 가진 감정을 찾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상대방을 향한 나의 은밀한 바람을 먼저 찾으세요. 상대방에 분명히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자꾸 이제 전화를 거는데 이 남친이 자꾸 이제 회신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친구 때문에 자꾸 화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친구 탓을 해야 되겠죠. 왜 빨리빨리 이렇게 답장을 안 해? 자꾸 이제 원심력에 이끌리는 감정이니까 구심력 감정을 찾기로 했지. 어떻게 찾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야, 내가 자기 전화를 놓치면 바로바로 좀 연락을 해줬으면 하는 아주 간절한 바람이 있거든. 바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내 바람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스스로 자기한테 나는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든다고. 이게 뭐예요? 나를 향한 존재감. 사실 꺼내기 되게 어렵지만 구심력 감정이 잘 전달이 됐죠. 실은 내 연락을 무시하는 이 남친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고 어떤 평소 바람이 무너질 때 생기는 존재에 대한 느낌, 수치심, 부끄러움, 자괴감 이런 감정이 늘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런 구심력 감정을 한번 드러내 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내가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과 나누게 되면 분노나 미움이나 이런 어떤 원심력을 강하게 표출하는 감정이 점점점 등장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꼭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꽁꽁 숨겨놓은 수치심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어요. 근데 이게 건드려지면 우리는 벼락같이 상대방을 향해서 감정을 표출합니다. 화를 냅니다. 너랑 나는 정말 맞는 게 1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내 수치심이 건드려진 거거든요. 그럼 사실은 그 수치심을 잘 다루는 게 먼저예요. 자기 안에 생기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 그걸 이제 미움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미움이 이제 생겼으면 미움의 원인을 무조건 상대방 탓으로 돌리게 되거든요. 그걸 한번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미움은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속을 들여다봐 라고 하는 신호로 여기시라는 말씀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어떤 미움이나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상대방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구심력 감정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구심력 감정을 발견하게 되면 꼭 사랑하는 사람과 공유를 해보셔야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일이에요. 친구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나이 어린 자녀에게도 가능합니다. 사고하는 습관을 가지면 저는 엄청나게 가족관계나 모든 관계에 큰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요. 부부 상담에도 서로 이제 사과하세요, 뭐 서로 용서를 구하세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로 어떻게 하냐면 엄청나게 형식적으로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 내가 미안해, 됐지? 나 분명히 사과했다, 뭐 이런 거예요. 진정성이 좀 느껴지세요? 이렇게 대화를 한다면 도움이 될까요? 심지어 이런 분도 있어요. 야, 내가 어제 사과했잖아. 뭐 왜? 또 해? 오늘도 해줘? 뭐 이런 분도 계세요. 진정한 사과는 자신의 구심력 감정을 전달할 때 상대방에게 그 진심이 전달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구심력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구심력 감정을 내가 먼저 수용한 다음에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사과를 하면 정말 멋진 사과가 돼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너 때문에 화가 난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어. 정말 미안해. 내가 실은 내 안에 내 자신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내 자신이 그렇게 많이 창피했나 봐. 미안해. 이런 어떤 사과나 대화를 이렇게 자주 하면 할수록 때로는 여러분 눈에 눈물 맺히는 순간을 분명히 경험하실 거예요. 그럼 상대방도 몰랐어, 미안해 하고 서로 쌍방이 사과하며 포옹한 일도 경험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